안녕하십니까. 3급과 준상급을 포함한 배정한자풀이 1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앞서서 확인학습 문제를 풀으셨죠? 그러면서 느끼셨던 고민, 그거라면 바로 배정한자풀이를 얼마나 열심히 해서 한자를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하는 당혹스러움, 그것이 여러분에게 문제풀이할 때 가장 안타깝게 만드는 사실이죠. 바로 여러분이요, 지금 시작하는 배정한자풀이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이해하십시오. 이해하시면 한자에도 나름대로의 연상기억법식 방정식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한자 방정식 그 첫 번째 글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이 눈목이 들어가면 대부분 눈과 관계가 돼 있다는 걸 여러분은 짐작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윗부분이죠. 이 윗부분에 손수가 들어가면 눈 위에 손을 올려놓고 먼 곳을 본다 해서 볼간. 지금은 눈동자 위에 눈썹 부분을 강조해서 그 눈썹을 나타낸 글자죠. 그래서 눈썹미라는 글자가 됐습니다. 즉 눈동자 윗부분인 눈썹을 강조한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백미, 또 미간, 미수 할 때 장수하시는 분들을 미수라고 그러죠. 옛날에 눈썹이 하얗도록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신령쯤 생각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백미, 눈썹이 하얄 정도의 뛰어난 것. 그런데 여기서 원래는요, 어느 형제들이 눈썹이 전부 하였었는데 이 중에서 한 형제가 눈이 굉장히 눈썹이 하얗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재주가 아주 뛰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주를 아주 뛰어난 사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 사람 가운데 으뜸인 사람을 백미라고 합니다. 그런 어떤 한자의 어원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가 한자를 이해하고 또 어떠한 사자성어를 이해할 때 당혹스러운 것은 한자와는 전혀 상관도 없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일명 그 안에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백미 같은 경우도요, 흰 눈썹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나이가 들다 보면 눈썹이 힐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옛날에 여러 형제 중에 눈썹이 희었던 한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재주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도 백미 그러면 어떤 사람 중에서 또는 여러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재주나 뛰어난 작품을 백미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쓴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쌀미가 들어간 글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쌀미 옆에 쉬엄쉬엄 갈착 또는 뛰어갈착이라고도 하는 자지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책받침이다 그러면 어원이 잘못된 거죠. 원래는 갈착이요, 착이 받침으로 쓰이기 때문에 착받침이라고 해야 되겠죠. 중요한 건 뭐냐, 나다리, 쌀 나다리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길을 가다가 잘못 들어가서 이것이 미혹된 거다 해서 미혹할 미라고도 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점을 칠 때 이 쌀 나다를 상이나 어떤 평평한 곳에 뿌려서 자기의 갈 길을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미혹되는 경우가 많았다 해서 미혹될 미라고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미신이라든가 또는 미혹되다, 혼미하다. 혼자는 이때 저물혼자라는 어리석을 혼자하고 거반 의미 또 뜻이 같은 뜻으로 자주 사용되는 글자입니다. 결국은요, 점을 칠 때 쌀 나다를 사용하든 아니면 우리가 쌀 나다를 눈의 시력으로, 예전에는 안경이라는 거나 또는 돋보기가 전혀 없으니까 시력이 혼미할 수밖에 없죠. 나다를 골라낼 때 우리가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쌀을 살 때 다 정미된 걸 사오지만 옛날에는 빻아서 찧어서 키질을 해서 돌멩이를 버려집니다. 그런데 시력이 떨어지면 그 나달을 잘못 골라내고 또 그 나달 속에 숨어 있는 이상한 그 불순물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혹되었다라고 표현할 때는 쌀미가 들어갈 만했었다는 거죠. 요즘처럼 여러분에게 시력을 도와주는 도구가 없었을 당시의 말입니다. 그런 당시의 상황 속에서 미혹할 미자는 쌀을 골라내는 방법 속에 있었다. 그것은 타당성이 있고 여러 사람에게 당연한 어떠한 그 소위 말하면
보편 타당성을 갖고 있는 당위성이었다는 거죠. 제가 좀 어려운 말만 쓰네요. 그럼 쉬운 말로 들어가죠. 그럼 다음 글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자글미자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글미라고도 하고요. 또 나중에 보면 없을미라고도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두인변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람이 걸어가는 다리의 모양이고요. 요것도 움직이는 모습을 이렇게 전서에서 보면 머리카락을 휘날리고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형태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다닐 때 움직이는 모습이 희미하고 어렴풋하게 보인다고 그래서 작다 또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자글미자는 자글소보다 훨씬 작은 걸 미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 미묘하다, 희미하다, 또 미소를 짓는다 할 때 이 미소는 보일락말락하게 웃는 걸 미소라고 그러죠. 아름답게 웃는 것도 아름다울 미자, 웃음소자에서 미소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가늘게 입웃음을 지는 것을 미소라고 한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이쪽도 걸어가는 사람 모양의 형태고 이것은 걸어가는 사람의 다리 형태다. 그런데 그것이 먼 곳에 안개가 끼었는데 그것이 희미하게 보이더라. 그래서 작을미, 없을미, 나중에는 희미한 상태에서 없어진다. 이런 의미로 쓰인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한자는 결국은 당시의 상황 속에서만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에 와서는 때로는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억지 해석은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민첩할 민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매양매라는 거 배웠고 칠복이라는 거 여러분 배웠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어려서부터 매양 휘초리를 들고 훈계하면 그 아이는 민첩해지고 총명해진다. 그래서 민첩할 민, 총명할 민. 우리 민감하다, 민첩하다, 영민하다 할 때 이 민은 민첩할 민인데 뭐 재주가 빠르다라는 뜻이 아니고 매양 훈계한 아이들의 머리는 빨리빨리 돌아간다. 그걸 민이라고 한다라는 그런 한자가 되겠습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수많은 글자 중에서 빠르다라는 글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빠를 속이라든가 우리 속도 뭐 체크기 이럴 때. 그런데 빠르다라는 뜻보다는 민첩하고 아이의 지능이 발달하는 것. 얘는 요즘 말로 말하면 IQ라고 그럽니까? 네, IQ보다 저처럼 JQ가 발달한 사람도 있죠. JQ가 뭐냐고 물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 잔머리 지수를 JQ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요, 무슨 지수든지 간에 훈계를 하고 배운 아이들은 빠르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어려서부터 사물을 많이 접한 아이들일수록 두뇌 활동이 왕성해지는 법이죠. 그걸 민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쁜들은 이름에다 민자를 자주 넣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게요. 이번 글자는 민은 민인데 무슨 민이냐? 같이 보겠습니다. 마음심이 있고 불쌍히 여길 민, 즉 민망할 민이라는 글자가 있네요. 즉 무슨 얘기냐? 병을 앓는 사람을 가엾게 또는 민망히 여기는 마음,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해서 불쌍히 여길 민자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 연민을 느낀다, 또 민망하다 할 때 이 민은 불쌍히 여길 민이죠. 그런데 앞에 이것도 연민할 때 불쌍히 여길 연자가 있죠. 쌀을 서로 주고받는 마음, 즉 이 집 가서 쌀을 좀 구워오고 저 집 가서 쌀을 구워오는 사람의 형태를 불쌍히 여기는 걸 련이라고 그랬고, 그와 마찬가지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불쌍히 여길 민이다. 그래서 연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연민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요, 어떻게 보면 꾸임을 당하고 또 하나 병을 앓고, 이것이 연민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누구에게 연민의 정을 느낀다. 요즘 뭐 남자들이 연상의 여인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연상의 여인이 연하의 남자한테 느끼는 가장 초급 단계의 마음, 연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연민이라는 것은요, 무언가 불쌍히 여기고 무언가 아픈 것 같은 것을 깨우쳐주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작용이고요. 그래서 신방변이 두 곳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자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꿀밀이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것이 빽빽할 밀자의 윗부분이라는 것을 빽빽할 밀을 배워서 알 거고요. 그 밑에 벌레충이죠. 즉 무슨 얘기냐? 깊고 은밀하고 빽빽하게 모여 사는 벌레,
즉 벌이 저장해 놓은 것이 뭐냐? 그것은 꿀이다 해서 꿀밀자입니다. 즉 빽빽하게 은밀할 밀자기도 하니까요. 은밀한 곳에 벌레 같은 그 벌이 모여놓고 저장해 놓은 게 뭐냐? 꿀이었단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미러라는 표현 쓰죠. 야, 남녀간의 미러. 그건 꿀 같은 말을 미러라고 하고요. 밀봉, 꿀과 꿀벌을 밀봉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밀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밀월 여행을 가다. 이 허니문이라는 것을요, 순 한자로 옮기다 보니까 억지로 꿀이죠? 달이죠. 그래서 그걸 만들다 보니까 밀어라는 단어가 새로이 생긴 단어입니다. 결국 밀월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오래 전에 만들어진 단어가 아닙니다. 요즘에 영어권이 들어오면서 허니문이라는 것을 순 한자로 옮겨보자 하다 보니까 밀월이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생긴 꼴이 됐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밀월 여행을 간다는 것은요, 허니문 여행을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밀월 여행하면 왠지 안 좋은 쪽으로 많은 그 시선이 가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그래요.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군요. 여행과 우리가 소위 말하면 한눈을 파는 것에 그 공통점이 있다. 뭐냐? 집이 있다고 여행을 안 갑니까? 여행을 가죠. 마누라가 있다고 바람 안 핍니까?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거죠.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꿀밀자의 밀월은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벌들의 노력으로 쌓여 있는 그런 글자죠. 빽빽할 은밀할 밀자에 벌레충이 합쳐진 자입니다. 은밀한 곳에 벌레들이 수없이 노력을 해서 넣어놓은 것이 꿀이라는 얘기예요. 즉 밀월이라든가 미러 같은 거는요, 그처럼 노력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말들이 미러입니다. 여러분, 미러를 나누십시오. 나누되 중요한 것은 노력하는 말을 나누라는 거죠. 벌레도 노력을 하는데요. 그러면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물댈 박이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볼게요. 지금 보면 이게 삼수변이죠. 그런데 이게 흰백이라는 건 여러분이 다 알아요. 그런데 그 흰백이 옛날에는 일백백자와 같이 너무나도 자주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얘기냐? 강가에다가 배를 대고서 짐을 모두 풀어 쉰다고 해서 이게 묵을 박자, 배댈 박자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게 일백백자하고 똑같이 쓰여요. 무슨 얘기냐면 삼수 물가에다가 일백, 즉 모든 물건을 풀어서 내려놓다 보니까 하루를 자게 되고, 배를 물가에 대다 보니까 물댈박, 묵을박 이런 자가 됐어요. 예를 들어 숙박, 그 다음 단박하다, 맛이 단박한 걸 요즘은 단백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정박하다, 배가 부두에 정박을 하다 할 때 이런 글자를 씁니다. 결국은요, 흰백이라는 글자의 그 일백백자와 같이 쓰였었다라는 개념이 여기에서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여러분이 핍박할 박자라든가 뭐 이런 자에서도요, 일백백으로 많이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일백백과 흰백은 음이 같은 경우가 있어서 종종 같이 사용되었다. 기억해 두시면 다른 글자를 이해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글자 같이 보겠습니다. 흰백 옆에 갈착이죠.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일이 서서히 희게, 즉 명백하게 다가온다는 뜻에서 핍박할 박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닥쳐올 박이란 얘기인데, 무슨 일이 우리가 희미하게 생각했던 불안감이 명백하게 다가오는 것은 나를 목조르는 현상이죠. 이걸 핍박한다고 표현을 해서 핍박할 박, 닥쳐올 박이라는 글자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박력이 있다. 그 남자 참 박력이 있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 어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명백하게 다가오는 힘을 박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가 박력이 있으려면요, 비전과 행동이 일치해서 아름답게 다가오는 힘이 있어야 박력이 있는 겁니다. 목소리만 크고 행동이 거칠다고 박력이 아니라는 얘기죠. 어떤 일이 명백하게, 즉 자기의 이상과 청사진이 환하게 다가오는 것을 박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우리 예를 들어 박절하게 대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개봉 박두 하죠. 박두, 즉 무슨 일, 개봉,
그 어떠한 봉에 있는 것을 여는 것이 머리가 다가온다. 즉 머리 부분이 닥쳐온다. 즉 그 앞머리가 서서히 내 앞에 오는 것을 박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 개봉 박두는 결국은 오픈하는 일정이 바로 코앞에 닥쳐오는 걸 박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수없이 쓰는 수많은 단어들 속에요. 한자는 여지없이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에게 들이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쳐다보지 않을 뿐이죠. 여러분 많이 쓰잖아요. 개봉박두 얼마나 많이 쓰입니까? 네, 4시간째 종 울리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전에는 도시락을 싸갔거든요. 개봉박두거든요. 바로 도시락 개봉박두죠. 이런 재미가 있었단 얘기죠. 그러면서도 말 속에서 우리가 은연중에 어원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 뜻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뜻을 알면요 너무나도 재미있는 그런 단어들이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할게요. 이번 글자 좀 복잡합니다. 같이 볼까요? 풀초 옆에 삼수변 옆에 펼부자죠. 무슨 얘기냐면요, 풀을 베어서 두루두루 펴가지고서 물기를 제거하면 우리가 잎사귀를 따가지고 햇볕에 말리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말리면 그 잎사귀가 작아지죠. 그래서 이게 엷어진다 해서 엷을박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박대하다 잎사귀를 풀기를 제거하듯 말리면 그거 참 작아지거든요. 엷어지고 그렇듯이 대접하는 걸 박대한다고 그러고요. 박복하다 복이 굉장히 엷은 걸 박복이라고 그래요. 박색, 못생긴 것을 박색이라고 그럽니다. 사실은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박색이라는 말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인 박명 또는 미인 박색 이럴 때 참 말이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런데 이때 엷을박이라는 것은 뭐냐? 좀 생기 있었던 나뭇잎이 말려서 이렇게 오그라들듯이 작아지는 것, 또 엷어지는 형태를 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박대하다, 나는 누구누구가 찾아왔는데 그를 박대했다라고 할 때는 잎사귀를 말리듯이 대접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 좋은 표현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돌아올 반자가 되겠습니다. 같이 보죠. 여러분이 이게 돌이킬 반자는 반대할 반이라는 걸 배웠죠. 즉 어떤 언덕에 손으로 밀어내서 서로 반대하는 형태죠. 그런데 반대하여 간다는 얘기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갔다가 소위 말하면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니까 이것은 되돌아올 반이라고 하자 해서 되돌아올 반 또는 돌이킬 반, 갚을 반자입니다. 우리 반납하다, 반환하다, 반품하다. 그런데 이거는 같죠? 갔다가 반대로 오는 것을 돌이켜 올 반이라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반자는 반대할 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반납이라든가 반환이라든가 반품할처럼 무언가 되돌려서 갚아줄 때를 반이라고 한다는 거죠. 무조건 반대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사실은 이 돌이킬 반자하고요, 또 반납하다, 반대하다라고 할 때 쓰는 자하고 여러분이 혼동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반대하다 할 때는 그저 돌이킬 반자고 이것은 돌이켜 줄 반자입니다. 무슨 얘기냐? 돌이켜서 갚을 반이란 얘기예요.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걸 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반환하다, 반납하다, 반품하다 할 때는 돌이켜 줄 반 또는 돌이켜서 갚을 반자고요. 그 다음 나는 너의 의견에 반대한다. 그것은 손만 등을 대고 있는 표현에 반대할 반자를 쓰면 되겠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글자요. 같이 볼까요? 절반 반 옆에 반대할 반자죠. 즉 무슨 얘기냐? 절반씩 나뉘어져서 서로 반대하고 싸운다 해서 이것을 배반할 반자입니다. 네, 조직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거죠. 절반씩 서로 의견에 한 조직에 반씩 나뉘어서 서로 반대하면서 끝내는 싸우는 형태를 반대한다고 그러는 거니까 이것은 배반의 형태다 해서 배반할 반자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 반역, 그 다음 배반 할 때의 이 반은 즉 무슨 얘기냐? 어떤 하나의 당에서 반으로 쪼개서 서로 반대하여 싸운다. 이것은 배반이다 해서 배반할 반자가 되겠습니다. 결국은요, 한 덩어리에서 반을 잘라내서 서로 싸우면 배반하는 겁니다.
네, 배반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겠죠. 중요한 건요, 배반할 반자에 절반반이 괜히 들어간 게 아닙니다. 반반자요. 결국 뭐냐? 의견이 반으로 나뉘었다는 얘기니까요.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옮길 반자입니다. 같이 보죠. 지금 보니까 배주 옆에 이게 몽둥이수 칠수자인데 여러분 그렇게 외우지 말고요. 이게 빠질 몰자에 빙빙 돌아 들어가는 모양의 변형 형태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배가 왔다 갔다 하며 돈다는 데서 그 배가 하는 일은 짐을 옮기는 일이죠. 그래서 옮길 반, 나를 반. 나중에 그것은 배를 가진 사람들의 일반적인 형태다 해서 일반반. 그래서 우리 반사, 반선할 때 이것은 옮길 반 또는 빙빙 돌다 해서 나를 반이라는 그런 글자가 되겠죠. 사실은요, 가지반이라는 가지라는 뜻은 거의 없습니다. 가지라는 뜻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가지지자가 더 많이 쓰이죠. 이것은 일반반 또는 옮길 반, 나를 반이라는 뜻으로 더 쓰이는데 배주가 뜻을 담당하고 있어요. 배는 물건을 실어 나르고 옮기는 데 사용되었거든요. 그러면 또 어떤 자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2번 글자도 반대할 반자가 들어갔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밥식 옆에 반대할 반. 이게 무슨 얘기냐? 밥 먹을 때 숟가락이 밥그릇으로 갔다가 입으로 되돌아온다. 이게 되돌아올 반자니까요. 이 삼수 여기 갈착이 빠진 형태인데 어쨌든 밥그릇에 손이 갔다 되돌아오는 것이니까 이것은 밥이다 해서 밥반자죠. 우리 반찬 반점할 때 밥 반자가 쓰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밥 먹을 때 입으로 가고 숟가락이 다시 밥그릇으로 갑니다. 이것을 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밥과 밥그릇에 왔다 갔다 하는 손의 형태에서 밥반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사실요, 밥이라는 자, 밥식이라는 글자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당시에 그 행동 속에서 글자를 만들어낼 수 있었느냐. 우리 반점이 뭐예요? 밥 먹는 가게죠. 우리 중화반점 예를 들어 그렇게 표현할 때요. 그런데 이 반점이라고 할 때 이 반이 밥반이라는 거 할 때는 밥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밥식은 밥이라는 거에 의미가 더 있지만 이 밥반은 밥을 먹는 동작에 더 중요한 역할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점하면 밥을 먹는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밥을 파는 가게가 반점이죠. 예를 들어 밥만 판다면 요즘 뭐 몇 분만 레인지에 돌리면 되는 일회용 밥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반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밥 먹는 동작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게 밥입니다. 밥 반자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쟁반 반자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옮길 반자고 그릇명이죠. 즉 음식이든 물건이든 옮길 수 있는 그릇이 뭐냐? 쟁반이다 해서 쟁반 반자가 된 겁니다. 우리 반석, 기반, 원반 던지기 할 때 이 반은 결국은 이게 옮길 반이라는 글자인 줄만 안다면 이게 그릇명이라는 건 214자 부수에서 배웠으니까 즉 음식을 옮겨 나를 수 있는 그릇, 그것은 뭐냐? 쟁반이다. 쟁반 반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글자지만요. 결국은 물건을 옮겨 나를 수 있는 그릇이라는 간단한 쟁반의 해석을 근거로 둔 글자 조합 형태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만듭니까?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이번 시간의 마지막 글자인가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지금 보니까 손이고요. 이게 뺄 빨자입니다. 즉 주머니에 있던 손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게 달릴 빨자니까 달리기 위해선 주머니에 있는 손을 뽑아야 된다 해서 뽑을 빨, 뺄 빨자죠. 또 그렇게 얘기도 하고요. 손으로 빠르게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다 해서 뽑을 빨 또는 가릴 빨, 뭐 이런 글자가 되었는데 제가 보기엔 해석이 달릴 빨이라는 이런 글자가 있기 때문에 달리기 위해서 주머니에 있는 손을 뺀다는 데서 이게 뺄 빨자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다, 그 다음 선발되다, 발본색원, 근본을 뽑아내가지고서 아예 근원을 막아버리는 것. 예를 들어 이가 하나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에 썩는 곳을 뽑을 뿐만 아니라 그 주위까지도 막아내는 것을 발본색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
한자의 조립은 당시의 어떤 행동 속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옛날에 선비들은 양쪽 옷고름 속에 손을 넣는 버릇이 있죠. 달리기 위해서는 그 옷에 있는 손을 뽑아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뺄빨이라는 글자는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자요. 여전히 당시의 상황이 해석될 수밖에 없는 조립 형태로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방정식입니다. 오늘 한자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